안녕하세요. 미세 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킬링 디어와 그와 관련한 신화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즉 신성한 사슴 죽이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킬링 디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성한 사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사슴을 죽이는 장면이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슴을 제물로 받았던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와 또 트로이 전쟁의 첫 출항에 얽힌 그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가 모티브가 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이 유명한 비극적 사건은 많은 고대 그리스의 그 신화 작가들 뿐만 아니라 라신느라던가 괴테와 같은 그 후대의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의 원천이 되어서 여러 작품들로 이제 쓰여졌었고요. 1977년에 그리스에서 이피게네이아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피게네이아라는 작품은 그리스 비극 작가인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이피게네이아와 거짓 결혼의 어떤 상대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화의 긴 이야기의 시작은 브라의 여신 에리스의 어떤 화풀이에서 비롯이 됩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못한 브라의 여신 이리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라고 쓰여져 있는 황금 사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스 신화의 그 대표적인 여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헤라 여신, 아테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은 자기가 그 사과의 주인이라면서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 판단을 목동이었던 트로이의 둘째 왕자 파리스에게 맡기죠. 세 여신은 황금 사과를 차지하려고 그 파리스에게 저마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헤라는 부귀 영화와 권세를, 또 아테나는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와 명예를, 또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약속합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고 아프로디테는 그의 응답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헬레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였다는 사실이었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그 메넬라우스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친형인 그 미케네 왕 아가멤논과 함께 그리스의 나라들을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고 트로이로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 여신이 바람을 불어주지 않아서 그리스 연합군의 그 트로이 출정이 2년이나 지체됩니다. 그 이유는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신성한 숫사슴을 사냥을 나갔다가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안 불었던 것이죠. 그 바람이 불게 하려면 아가멤논의 어린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라, 이런 이제 신탁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가멤논은 자신의 딸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이제 비정한 아버지가 됩니다. 아가멤논과 순결한 어린 딸 이피게네이아, 또 그 딸을 제물로 바친 그 남편을 원망하는 아가멤논의 아내죠,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이야기가 이 그리스 영화에서는 잘 전개가 되고 있고, 마지막이 아가멤논의 딸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 즉시 바람이 불어서 그리스의 연합군이 트로이로 출정을 하는 그 장면까지를 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리스의 대표 감독인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자기 딸을 바치는 아주 비정한 아버지 아가멤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매혹적이지만 난해한 영화 킬링 디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스티븐스는 아름다운 안과 의사 아내와 안정적인 그런 삶을, 또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사는 아주 유능한 심장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틴이라는 소년이 찾아오면서 이 스티븐의 삶과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스티븐은 심장 수술 후에 죽은 마틴 아버지의 그 수술 집도의였던 것인데, 두 사람의 아주 묘한 친밀함은 어쩐지 좀 불편하고 무척 굉장히 기이한 느낌을 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 마틴이 원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를 그 스티븐이 죽였으니까 똑같이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 것이고 그게 정의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지가 마비되고 뭐 거식증에 걸리고 눈에서 피가 흐르고 결국에는 다 가족들이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 마틴의 예언대로 아이들이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또 눈에서 막 피가 흐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눈을 가린 러시안 룰렛의 방식으로 총을 빙빙 돌면서 쏘면서 마틴의 예언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거기에서 그 무작위로 쏜 그 총에 맞아서 그 어린 아들인 바비 이제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정을 되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줄거리를 말하고 봐도 참 이상한 영화입니다. 가족 살해로 귀결이 되는 이 비극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조리함으로 아주 가득 찬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그 신화적인 어떤 사고와 관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신화가 가지는 인간적 윤리나 그 도덕을 넘어서는 어떤 신성함, 그것이 그 열쇠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가치를 주고받는 형태,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어떤 하무라비 법전의 이야기처럼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화의 대칭성, 이게 영화를 해석하는 두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인 신성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마치고 자신의 무리와 함께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을 그 인간 남자인 악타이온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숨어서 지켜보다가 이제 발각이 됩니다. 화가 난 여신은 그를 숫사슴으로 변하게 만들고 자신이 끌고 왔던 그 사냥개들에게 찢겨죽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신화를 사실 처음 대하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무척 잔인하고 아주 심한 처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허락도 없이 여신의 알몸을 훔쳐보는 일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왕의 목욕하는 장면, 왕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훔쳐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신인데 그 알몸을 허락도 없이 봤던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신화가 말하는 신성함입니다. 인간들의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또 신화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아주 후대까지 그 인신공의,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공의를 받았던 여신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그 희생제물로 사슴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여신의 상징 짐승이 사슴인 것 같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출신하고도 이제 관련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쇠는 그 동일한 가치를 주고받는 것, 어떻게 보면 등가교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화의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 세계에서도 정당한 결투나 복수는 불과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화 세계의 폭력적인 수위는 21세기에 우리들의 감수성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논리가 살아있는 것이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하다 아버지를 잃은 마틴이 그 수술 집도의였던 스티븐에게 가서 당신도 똑같이 가족이 죽어야 공평한 게 아닌가, 그것이 정의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 미케네의 왕이자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은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신의 신성한 사슴을 죽였으니까 그 딸을,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딸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의 권위에는 아무리 아가멤논이라도 해도 굉장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실현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가멤논은 바람이 불어서 트로이로 출정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가멤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밖에는 없고, 또 영화 속의 그 스티븐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죽일까 살릴까가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이죠. 그 과정이 러시안 룰렛이라는 방법으로 영화에서는 굉장히 부조리한 장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신의 섭리와 그 요구에 불응할 수도, 또 거기에서 도망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대 그리스의 그 신화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과 같던 그 스티븐의 위치가 마틴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면서 마틴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신적인 스티븐 앞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마취가 되거나 죽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그 성관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그 신화의 그런 희생제물을 암시하는, 그 희생제의를 하는 장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딸의 죽음에 무기력했던 그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나중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요. 누워있지만 아주 순결한 받쳐진 희생양으로서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화 속의 이피게네이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가족을 고통에서 구하게 되는 어떤 순결한 제물인 사슴, 그러니까 어린 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다 겹쳐 보이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딸을 희생시키고 트로이 전쟁을 10년을 하고 아가멤논이 자기의 고향 아르고스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날 딸을 죽였던 그 남편을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살해하고 말죠.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가족살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집니다. 눈앞에서 그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것을 본 그 이피게네이아의 두 동생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는 그 아버지를 죽인 자기들의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또 살해하죠. 신성모독과 이런 가족살해로 얼룩진 그 미케네 왕조의 신화가 그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함께 그 공평함이 무언가, 정의가 무언가 같은 문제로 제기되면서 되살아나는 영화가 굉장히 부조리해 보이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킬링 디어라고 분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